안녕하세요. 저는 42세 이민수라고 합니다. 저는 강원도의 작은 폐광촌에서 태어났어요. 산등성이에 늘어선 낡은 집들, 지붕이 내려앉은 채 덩그러니 서 있던 집들이 많았지만 그곳은 나고 자란 고향이었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하고 조용한 마을이었지만 제 안에서만큼은 늘 공포와 외로움이 가득한 세상이었어요.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사람이 달라졌고 그런 아버지의 집에서 살아남는 게 제게는 가장 큰 숙제였어요. 어머니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떠나버렸고요. 그 후로 저는 아버지와 둘이 살면서 하루하루 두려움 속에 지내야 했어요. 그날도 아버지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왔어요. 대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가 나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 소리만 들어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이 갔거든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싶었지만 더 큰 화를 부를까봐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민수, 어디 있어, 이 자식? 방 안에 앉아 있던 저는 손을 꼭 쥐고 숨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벌컥 방문을 열어젖혔죠. 술에 절은 아버지의 눈빛은 늘 무서웠어요. 거기 웅크리고 있냐? 내가 뭘 잘했다고 그렇게 숨어 있어? 이리 나와! 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아버지 앞에 섰어요. 문 앞에 서 있는 아버지의 키는 평소보다 몇 배는 커 보였어요. 네, 아버지. 아버지는 갑자기 테이블에 있던 빈 술병을 손바닥으로 밀어버렸어요. 병이 쨍그랑 깨지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어요. 이게 다 내 엄마 때문이야. 그년이 도망가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되진 않았어. 저는 그 말이 너무 억울했어요. 왜 어머니가 떠난 게 제 잘못이 되어야 할까? 하지만 입을 열었다간 더 큰일이 날 게 뻔했기에 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서 있었어요. 이놈의 집구석. 밥상에 반찬이 이게 뭐야? 내가 밥상을 차려도 이 모양이냐? 그리곤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 버렸어요. 밥상이 뒤집히며 국물과 밥이 사방에 흩어졌어요. 제 발끝에 따뜻했던 국물이 번져오자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말로만 죄송이야. 내가 사람 새끼면 이런 꼴은 안 만들었어. 아버지는 다시 술병을 집어들고 벌컥벌컥 마셨어요. 입가로 흘러내리는 술을 닦을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너도 너희 엄마처럼 나 버리고 갈 생각하지 마라. 내 꼴을 봐라. 어디 갈 데나 있을 것 같아. 그 말은 매번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엄마가 어디선가 제게 손을 내밀어 줄 것 같다가도 그 말을 들으면 어쩐지 정말 나 때문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 더 슬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안에 들어가 웅크리고 앉았어요. 방바닥은 차가웠지만 몸을 웅크리고 있으면 조금이나마 덜 외로운 기분이 들었어요. 방문 틈으로 술 냄새가 스며들어왔지만 저는 가만히 천장을 바라보며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엄마, 어디에 계세요? 나도 엄마 따라가고 싶어요.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죄라는 것도 몰랐어요. 그저 엄마가 저를 데리러 와줄 거라는 기대만 하며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학교에 가도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선생님이 다정하게 말을 걸어줄 때면 그게 더 서럽게 느껴졌어요. 민수야, 오늘도 숙제 잘해왔네. 집에서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있지? 그럴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잘 듣고 있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외치고 싶었어요. 아니요. 선생님, 저는 매일 맞고 혼나요. 아무도 제 편이 없어요. 하지만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더 큰 불행이 닥칠 것 같아서 꾹 참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늘 천천히 걸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뛰어서 집으로 가는데 저는 발걸음을 질질 끌었어요. 대문을 여는 순간부터 제 하루는 다시 지옥이었으니까요. 마을 어귀에 도착하면 발걸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어요. 차가운 바람이 집 안까지 스며들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대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였죠. 그날도 아버지는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날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아버지 뒤로 낯선 여자가 따라 들어왔어요. 민수야, 나와 봐라. 내 새엄마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 아버지 옆에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붉은 립스틱을 바른 그녀는 제게 싸늘한 시선만 보냈습니다. 이분이 이제부터 너 밥 해주고 옷도 챙겨줄 거야. 그러니까 말 잘 들어.
그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제게 손을 내밀었어요. 민수지? 앞으로 잘 지내보자. 알겠지? 하지만 그 눈빛에는 온기가 없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집안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새어머니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집을 비우는 낮 시간, 새어머니는 늘 저에게 잔소리와 학대를 퍼부었죠. 민수야, 이게 뭐야? 대충대충 설거지한 거 봐. 그릇이 뿌옇잖아. 저는 서둘러 그릇을 다시 잡았어요.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죄송. 너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줄 몰라? 이래서 엄마 없는 애들은 안 되는 거야. 그녀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어머니 이야기를 꺼냈어요. 내 엄마도 너 같은 게 싫어서 도망갔지. 나라도 그랬겠다. 쓸데없이 밥만 축내는 놈.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내가 나쁜 아이여서 엄마가 떠난 걸까? 아무리 아니라고 되뇌어도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아서 떠나질 않았어요. 밥 먹는 일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없을 때면 새어머니는 일부러 밥을 주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도록 배를 골아 주방 문턱을 기웃거리면 새어머니는 날카롭게 쏘아붙였어요. 뭐 하는 거야? 주방에 기웃거리지 말고 나가. 배가 고파서 밥 좀 먹으면 안 돼요? 새어머니는 주전자에서 물을 따라 제 앞에 툭 내려놓았어요. 배고프면 물이나 마셔. 밥은 공짜가 아니거든. 내가 무슨 돈을 벌어 오길 해. 도움을 주길 해. 물을 마시며 눈물을 삼켰어요. 울면 더 무섭게 소리를 지를 거란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이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면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새어머니는 언제나 제 잘못을 부풀려 아버지에게 했고, 아버지는 그녀의 말을 무조건 믿었어요. 여보, 민수가 오늘도 저를 속상하게 했어요. 일을 시켜도 대충대충 하고 밥도 제대로 안 해놨다니까요. 민수야, 너 또 사고 쳤어. 내 새엄마가 얼마나 너를 챙기는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벼락처럼 내리쳤고, 이내 그의 손이 날아왔습니다. 이놈아, 내가 그러니까 내 엄마도 너를 버리고 도망간 거야. 너 같은 놈 때문에 나만 고생이야. 아버지의 손보다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내가 정말 나쁜 아이여서 이 모든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방에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울음을 삼켰어요. 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꾸만 어머니가 저를 버린 이유가 나 때문인 것 같았어요. 문득 어머니가 그리웠습니다. 어디선가 살아있다면 나를 데리러 와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다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엄마는 오지 않아. 나 혼자 버텨야 해. 언젠가 이 집을 떠나야지. 그날 이후로 저는 잠들기 전마다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이 집을 떠날 거야. 나도 어른이 되면 여기서 멀리 가버릴 거야. 그 작은 다짐이 제가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렇게 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아버지의 폭력과 새어머니의 학대 속에서 저는 그저 존재만으로도 죄인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 작은 희망 하나를 품었어요. 언젠가 이곳을 벗어나 더 나은 세상에서 나만의 삶을 살겠다고요. 그해 봄, 저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기차에 몸을 실었어요.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있는 그 집에서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었죠. 고등학교에 입학한다는 핑계로 집을 떠났지만 기차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이제부터 진짜 혼자야.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해. 기차에서 내려 처음 마주한 도시는 숨이 막힐 정도로 분주했어요. 사람들은 바쁘게 걸었고 자동차 경적 소리는 쉼없이 울려 퍼졌죠. 제가 살던 마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그저 막막했지만 굶지 않으려면 일을 구해야 했어요. 그러다 눈에 띈 작은 구인 광고. 숙식 제공, 성실한 청소년 주유소 직원 구함. 문구를 보는 순간 주먹을 꽉 쥐었어요. 여기다. 여기서 시작하면 되겠지. 주유소에 도착했을 때 건물은 낡았고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하지만 저에겐 그곳이 살 길이었어요. 주유소 한편에서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사장님이 주유기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그는 덩치가 크고 얼굴은 험상궂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날카롭지 않았어요. 어이, 꼬맹이, 뭐 찾는 거 있어?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요?
숙식 제공한다고 해서요. 사장님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담배를 입에 물었어요. 나이가 몇이냐? 이제 16이에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일하려고요. 사장님은 한숨을 내쉬더니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일하면서 학교를 다닌다고 힘들 텐데 할 수 있겠어? 네. 할 수 있어요. 밥만 주시면 뭐든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 사장님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밥만 먹여달라니 어디 요즘 애들 같지 않네. 좋다. 내일부터 나와. 대신 허투루 일하면 쫓아낼 줄 알아. 그렇게 저는 주유소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숙소는 주유소 한켠에 있던 작은 방이었어요. 낡은 이불과 작은 책상이 전부였지만 그곳이 제겐 처음으로 내 집 같았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맞지 않고 욕을 듣지 않아도 되니까요. 아침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주유소 앞 도로를 쓸었어요.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몸을 움직이고 나면 마음이 조금은 나아졌어요. 사장님은 겉으로는 퉁명스러웠지만 묵묵히 제게 일을 가르쳐 줬어요. 민수야, 기름 주입구에 노즐 넣을 때 끝까지 밀어 넣지 마. 넘치면 손님 차 망가진다. 네. 알겠어요. 그리고 손님한테는 무조건 웃어. 네가 인상 쓰고 있으면 손님들 기겁한다.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제 얼굴이 그렇게 무서워 보이나요? 사장님이 퉁명스럽게 답했어요. 무섭진 않은데 참 무뚝뚝하긴 하지. 잘 보이고 싶으면 웃어. 알겠냐? 그날부터 저는 억지 웃음이라도 지으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저도 모르게 손님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었어요. 낮에는 주유소에서 열심히 일하고 밤이 되면 숙소에서 책을 폈어요. 기술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어려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졸업만 하면 달라질 거야.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어느 날 밤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이 시간에도 공부하냐? 기특하네. 네. 졸업해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사장님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이거 받아. 밥이라도 든든하게 먹어야 공부가 될 거 아냐? 아니에요. 사장님,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사장님이 눈을 흘기며 말했어요. 잔말 말고 받아. 나도 내 나이 때 저렇게 살았으면 지금보다 나았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 대신 잘 살아. 알겠어?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사장님의 투박한 말 속에서 처음으로 진짜 어른다운 관심과 걱정을 느꼈어요. 졸업식 날, 저는 기술고등학교를 무사히 마쳤고 주유소 사장님은 말끔한 양복 차림으로 졸업식장에 나타났어요.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과 사진을 찍었지만 저는 사장님과 단둘이 서 있었어요. 민수야, 이거 받아라. 그가 건넨 것은 금반지였어요. 사장님, 이게 뭐예요? 사장님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옛날에 못 해본 거, 너 덕에 해보는 거다. 첫 출발에 금반지가 어울릴 것 같아서 준비해보았다. 앞으로 이 반지처럼 번쩍이는 인생 살아라. 알겠지? 그날 저는 혼자 방에 돌아와 금반지를 손에 꼭 쥐고 한참을 울었어요. 처음으로 저를 걱정해주고 응원해준 사람이 사장님이었어요. 그분 덕분에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제게는 사장님의 그 말이, 그 반지가 앞으로 살아갈 힘이 되었어요. 졸업 후, 저는 작은 도시의 유망한 중소기업에 기술직으로 취직하게 되었어요. 이제 주유소에서 독립해야 할 때가 온 거였죠. 손에 쥔 것은 고등학교 졸업장과 사장님께서 챙겨주신 그동안 일하며 모아놓은 돈과 퇴직금을 넣어둔 통장뿐이었지만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힘으로 번 월급을 받으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이게 정말 내 첫 월급이구나. 지갑에 꽉 채워 넣은 월급 봉투를 가만히 바라보며 나는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어렸을 때부터 매일 맞고 울던 아이가 이제는 어른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회사에서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어요. 늦게까지 남아서 기계 부품을 점검하고 동료들이 귀찮아하는 허드렛일도 마다하지 않았죠. 그 덕분인지 동료들과 상사들도 저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회사에 적응해 나가던 어느 날 격리로 새로 들어온 박미영을 처음 보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기술팀 이민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격리 맡은 박미영이라고 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녀는 처음부터 조용하고 차분했어요. 말수도 적고 늘 계산기와 서류 더미 사이에 파묻혀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의 그런 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어느 날 창고 정리를 마치고 돌아서는데 뒤에서 미영이 말을 걸었어요. 이민수 씨, 혹시 여기 서류 좀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기계 부품 결제 내역이 좀 이상해서요. 아, 네, 잠깐만요. 응, 맞아요. 제가 그날 부품 추가로 요청했거든요.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덕분에 제가 실수한 줄 알았는데 다행이네요. 미영이 피식 웃었어요. 근데 평소에 말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 의외로 목소리가 부드럽네요. 제가 낯을 좀 가려서요. 그날 이후로 미영과 가끔 말을 나누게 되었어요. 퇴근길에 버스 정류장에서 마주칠 때면 함께 버스를 타고 가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어느 날 버스 창가에 앉아있던 미영이 조용히 물었어요. 민수 씨는 가족이랑 같이 지내요? 아니요. 어릴 때 집을 나와서 혼자 살아요. 그게 이제는 편해요. 미영은 창밖을 잠시 바라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그래요. 아버지가 너무 무서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둘이 도망 나왔어요. 그때부터 계속 둘이 살았어요. 힘들었겠네요. 미영이 살짝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힘들었지만 그래도 엄마랑 둘이라서 버틸 수 있었어요. 민수 씨도 많이 고생했겠네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박혔어요. 나처럼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서 그런 걸까요? 그날부터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 더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퇴근 후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둘이서 캔커피를 마시던 날이었어요. 미영이 말했죠. 민수 씨는 어떤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평범한 가정이요. 따뜻하고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집. 그게 제 꿈이에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나도 그래요. 그런 집 우리 같이 만들어 볼래요? 그 말에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았어요. 같이요? 미영이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웃었어요. 네, 우리 둘이라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날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어요. 하지만 결혼식을 올릴 여력은 없었어요. 그래도 주유소 사장님과 미영의 어머니를 모시고 작은 식당에서 소박한 결혼을 치렀어요. 작은 식탁 위에는 자장면 한 그릇과 탕수육 한 접시가 올라왔고 그게 우리의 결혼식상이었죠. 야, 이민수, 내가 장가를 간다니까 내가 다 뿌듯하네. 고생 많았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진짜 감사합니다. 미영의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미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미영아, 이제 진짜 행복해야 한다. 남편 믿고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며 살아. 걱정 마세요. 엄마, 저 잘 살 거예요. 미영이 제 손을 꼭 잡으며 웃었어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네요. 응, 우리 같이 정말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며 잘 살자. 결혼 후 방 2칸짜리 작은 빌라에서 장모님과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비록 집은 좁았지만 웃음소리와 따뜻한 밥 냄새가 나는 그곳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민수 씨, 우리 열심히 돈 모아서 꼭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요. 응,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우리 꼭 그렇게 하자. 미영은 제 어깨에 살짝 기대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며 다짐했죠. 이제는 내가 이 사람과 이 가정을 끝까지 지킬 거야. 평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야. 결혼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무렵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아들 유철이가 찾아왔어요. 그날은 평생 잊지 못할 날이었죠. 아빠 되신 분 들어오세요. 네. 아, 네. 분만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미영이 얼굴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만 품에 안겨 있는 작은 아이를 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민수 씨, 우리 아들이야. 유철이. 유철아, 우리 유철이. 당신 너무 고생 많았어. 정말 고마워. 처음 본 작은 얼굴, 고사리 같은 손. 유철이의 숨소리가 들리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우리 유철이 잘 키우자. 절대 힘들게 하지 말자. 응, 이 아이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야. 절대로. 그날 나는 아버지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유철이가 내 품에 안긴 순간
나는 단단히 다짐했죠. 이 아이는 나처럼 외롭고 힘들게 살게 두지 않겠다고. 유철이가 태어난 후 우리 가정은 평화롭고 행복했어요. 비록 좁은 방 2칸짜리 빌라였지만 그곳은 따뜻한 웃음과 가족의 온기로 가득했죠. 아침이면 유철이가 옹알이하며 웃었고 장모님은 그런 유철이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우리 유철이 이렇게 예쁜 게 할미 닮아서 그런가 봐. 엄마, 유철이 너무 오래 안고 계시면 힘드시잖아요. 아냐, 아냐, 내가 이 녀석 안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다. 할미는 유철이 보는 재미로 산다니까. 어머님 덕분에 저희는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 우리 조금만 더 힘내요. 곧 더 넓고 좋은 집으로 갈 수 있어요. 그땐 방도 많고 엄마 방도 따로 만들 거예요. 장모님은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그래. 우리 유철이 잘 키우고 너희 둘도 건강해야지. 이런 대화들이 오갈 때면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평생 원했던 따뜻하고 평범한 가정, 그 꿈이 현실이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저축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어요. 나와 미영은 열심히 일하며 작은 희망을 쌓아 올렸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유철이가 갑자기 열이 펄펄 끓고 기운 없이 늘어져 있었어요. 민수 씨, 유철이 몸이 너무 뜨거워. 열이 안 떨어져. 병원에 가봐야겠어. 그래, 지금 당장 병원에 가자. 병원으로 달려가며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감기겠지. 설마 큰 병은 아닐 거야.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떨쳐지지 않았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던 중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유철이 부모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드님은 급성 소아 백혈병입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백혈병이라니요? 아니에요. 우리 유철이는 그럴 리 없어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의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무겁게 말을 이어갔어요. 원인을 특정하긴 어렵지만 다행히 초기 단계입니다. 빠르게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항암 치료와 골수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미영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유철아, 우리 유철이 어떡해? 선생님, 치료하면 나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아이 나을 수 있는 거죠? 치료에 잘 반응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 과정이 길고 비용도 상당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치료비 얼마나 들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생각조차 미영이 들을까봐 삼켰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병원을 오가며 유철이의 치료를 시작했어요. 작고 여린 몸으로 항암 치료를 받는 유철이를 보면서도 나는 울 수 없었어요. 괜찮아. 유철아, 아빠랑 엄마가 여기 있어. 우리 유철이 금방 나을 거야. 유철이는 아무 말 없이 힘없이 나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불행은 어떻게 밀물처럼 한꺼번에 밀려오는 걸까요? 유철이가 백혈병이라는 소식을 들은 장모님께서 한밤중에 충격으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민수 씨, 엄마가 쓰러졌어. 급히 119를 불러 병원으로 옮겼고 검사 결과는 뇌졸 중이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한동안 몸이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재활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장모님은 병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 유철이는 안 된다. 나를 데려가고 우리 유철이는 꼭 건강해야 해. 그 착한 아이가 왜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한단 말이냐. 내가 그 고통을 모두 대신하고 싶다. 엄마 왜 이러세요? 우리 엄마까지 이러시면 안 돼요. 나는 그런 미영을 감싸 안으며 애써 침착한 척했어요. 괜찮아. 미영아, 어머님도 나아지실 거야. 우리 유철이도 어머님도 내가 어떻게든 할게.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고 손끝은 차가웠어요. 왜 하필 우리에게 이런 일이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우리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갇힌 기분이었어요.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아픈 유철이와 장모님을 돌보며 나와 미영은 몸과 마음이 점점 지쳐갔습니다. 민수 씨, 우리 어떡해? 유철이 살릴 수 있을까? 우리 잘하고 있는 걸까? 할 수 있어. 우리 힘내자. 유철이도 어머님도 꼭 나을 거야.
내가 더 열심히 할게. 우리 버티자. 나는 다짐했어요. 버텨내자고.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하지만 그 다짐 뒤에는 숨겨진 절망과 두려움이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었어요. 장모님이 병상에 누워 계신 모습은 너무도 안타까웠어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뇌졸중으로 인해 한쪽 팔다리가 불편해지셨고 움직이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미영아, 나 때문에 힘들지? 내가 유철이 대신 죽었어야 했는데. 이렇게 너만 고생을 시키는구나. 평생을 내가 널 호강 한번 못 시켜줬는데. 너에게 이런 부담을 또 주는구나. 너무 미안해.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엄마가 우리한테 얼마나 큰 힘인데요. 장모님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키셨습니다. 그런 장모님의 모습을 보면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미영이 밤마다 몰래 우는 모습도 더 이상 못 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유철이의 병원비와 장모님의 간병비는 순식간에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어요. 한때는 꼬박꼬박 모아두었던 저축이었지만 병원비 앞에서는 그마저도 한없이 작아 보였죠. 민수 씨, 병원비만 해도 벌써 이만큼이에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벌어올 거야. 그 말을 하며 제 자신도 불안했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누군가는 이 상황을 버텨내야 했으니까요. 그날부터 제 하루는 전쟁이었어요. 아침 7시.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 작업복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기계 소리에 묻힌 땀내가 공장 안에 가득했고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그럴수록 이를 악물었어요. 오후 6시. 퇴근 후 집에 들러 유철이를 잠깐 보고 나면 곧바로 밤일을 나갔습니다. 민수 씨, 오늘은 좀 쉬면 안 돼요? 이렇게 매일 밤까지 일하면 몸이 남아나겠어요? 아니야.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유철이 치료할 수 있어. 나 괜찮아. 미영은 아무 말 없이 제 옷깃을 잡고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내가 도움이 안 돼서.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같이 버티고 있는 거야. 넌 장모님 간병하고 유철이 옆에 있어. 주기만 해도 큰 힘이야. 밤 10시. 저는 대리운전이나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를 누비면서도 늘 머릿속엔 유철이와 미영, 그리고 장모님 생각뿐이었어요. 조금만 더 버티자. 내가 무너지면 안 돼. 우리 유철이를 살려야 해. 새벽 바람은 뼛속까지 시렸고 졸음을 이기기 위해 헬멧 안에서 혼잣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민수야, 정신 차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유철이가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몸이 점점 망가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의사가 골수 이식을 위해 나와 미영의 골수형 검사를 진행했어요. 두 분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타깝게도 두 분 모두 골수형이 불일치합니다. 네? 미영은 제 손을 꽉 붙잡으며 물었어요. 그러면 유철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안 되면 누가 이식을 해줄 수 있나요? 의사는 안타까운 얼굴로 고개를 숙였어요. 현재로서는 가족 내에서 형제가 없다면 기증자 확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적합한 골수를 찾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요? 유철이는 시간이 없잖아요. 의사의 말은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영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미영은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민수 씨,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차라리 우리 유철이랑 같이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미영아, 정신 차려. 그런 말 하지 마. 미영은 울며 소리쳤어요. 어떻게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 유철이 살릴 수도 없는데, 엄마도 저렇게 누워 계시는데, 우리 둘이 뭐가 남았냐고요. 미영아, 제발 희망을 놓으면 안 돼. 유철이는 아직 우리 곁에 있잖아. 미영은 제 품에 안겨 목 놓아 울었어요. 민수 씨, 나 너무 무서워, 우리 유철이. 진짜 우리 곁에 없어질까 봐 너무 무서워. 나도 무서워. 하지만 우리가 버텨야 해. 나만 믿어. 내가 어떻게든 우리 유철이 살려낼 거야. 나는 미영의 어깨를 꼭 감싸 안고 다짐하듯 말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저도 울고 싶었지만 울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날 밤 병원 침대에서 잠든 유철이의 작은 손을 잡았어요. 유철아,
조금만 더 버텨줘. 아빠가 뭐든 다 해볼게.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유철이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온기만이 나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어요. 미영도 조금씩 정신을 차리고 장모님을 간호하며 유철이 옆을 지켰습니다. 민수 씨, 고마워요. 나도 이젠 마음 잡을게요. 우리 유철이 꼭 살릴 수 있을 거예요. 희망만 놓지 않으면 할 수 있어. 하지만 그 희망을 붙잡고 버티는 날들이 길어질수록 우리 몸과 마음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고단한 하루였어요. 퇴근 후 배달 아르바이트까지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새벽이 다 되어 있었죠. 방문을 열자마자 들리는 것은 장모님의 가쁜 숨소리와 미영의 자장가였어요. 유철아,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어. 조금만 더 버티자. 그런 미영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그럴수록 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그런데 다음 날 뜻밖의 손님이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여기 이민수 씨 댁 맞나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에 문을 열어보니 문 앞에 서 있는 여자는 미영을 쏙 빼닮은 사람이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고급스러움이 묻어나는 옷차림, 하지만 얼굴에는 어딘가 낯익은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영은 그 여자를 보자마자 멍하니 굳어버렸어요. 누구세요? 여자는 가만히 미영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야, 미영아, 언니 수영이.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미영은 믿기지 않는 듯한 얼굴로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거짓말. 우리 언니는 나 버리고 갔어. 아니야. 아니라고. 처영은 눈물을 머금고 두 손을 뻗으며 말했어요. 미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내 언니 맞아. 미영은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이제 와요? 왜 이제 와서 나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나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처영을 바라보았어요. 미영과 똑같이 생긴 여자가 울먹이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들어가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잠시 후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처영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영아, 내가 알다시피 우리 집은 정말 가난했잖아. 엄마는 정신이 온전치 않았고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해 있었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 그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었어. 미영은 차가운 목소리로 처영을 쏘아보며 말했어요. 그래서 나랑 엄마를 버렸어? 그게 이유야? 처영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나만 살겠다고 도망쳤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는 너무 어려서 몰랐어. 나 하나만 벗어나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었어. 그럼 그동안 어디서 지내셨던 거예요? 처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겠다며 집을 나와 곧장 도시로 갔어. 하지만 가진 것도 없고 믿을 사람도 없었지. 그러다 우연히 기회가 생겨서 미국으로 가게 됐어. 그런데 불법 체류자로 살게 됐어. 불법 체류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아. 잠 잘 곳도 없어서 공장 창고에서 자기도 했고 하루에 세 끼는커녕 한 끼를 먹을 수 있으면 다행이었어. 그럼 그때도 우릴 찾아올 수 없었단 거야? 찾고 싶었어. 그런데 영주권 때문이었어.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던 나는 미국을 떠나면 다시 돌아갈 수 없었어. 영주권을 얻기 전까지는 꼼짝없이 그곳에 묶여 있어야 했다고. 언니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야. 영주권을 얻고 나서야 너희를 찾을 수 있었어. 처영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결혼 후 우여곡절 끝에 영주권을 얻었고 남편과 함께 사업을 시작해 결국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성공했다고 해서 그동안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제라도 너희를 찾아와야겠다고 마음먹었어. 엄마도 너도 나한테는 빚이 많으니까.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언니, 그럼 왜 이제야 찾아온 거야? 엄마는 지금 누워 계시고 우리 아들 유철이는 백혈병에 걸렸어. 우리한테는 시간이 없다고. 처영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유철이가 백혈병이라고? 네, 골수 이식이 필요한데 저희는 둘 다 맞지 않았어요. 처영은 곧바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한테 검사를 받아보게 해줘. 내가 혹시 유철이에게 맞는 골수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 정말요? 해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야. 미영아, 나 이제라도 언니로서 너희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너무 늦었지만 나한테도 기회를 줘.
그날 밤 미영은 처형과 나란히 앉아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우리한테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하지만 난 아직 언니를 다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처형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도 좋아.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릴게. 그게 내가 감당해야 할 죗값이니까. 다음 날 처형은 병원에 가서 유철이를 위한 골수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작은 희망을 품고 기도했어요. 제발 유철이를 살릴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처형의 등장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던 우리 가정에 처음으로 작은 빛을 비춘 것 같았어요. 처형이 골수 검사를 받았던 날, 우리는 병원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계 바늘이 움직이는 소리조차 크게 느껴질 정도로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죠. 미영은 두 손을 꼭 모으고 말없이 바닥을 응시했고 나도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가슴이 계속해서 쿵쾅거렸어요. 유철이 가족 여러분, 나와 미영, 그리고 처형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어요. 의사의 표정은 평소와 다르게 차분했지만 어딘가 안심된 기색이 스쳤습니다. 수영 씨의 골수가 유철 군과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 유철이랑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수술 준비를 서두르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영은 의사 앞에서 그만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도 숨이 턱 막히는 듯 하다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걸 막을 수 없었죠.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처형은 조용히 미영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미영아, 내가 너무 늦게 왔지만 이제라도 너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야. 미영은 울먹이며 처형의 손을 꼭 붙잡았어요. 언니 고마워. 정말 정말 고마워.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유철이도 나을 거고 너희도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수술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병원 측에서도 골수 적합자가 가족 내에서 나타난 덕분에 수술을 서둘러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이 진행되는 날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유철아, 조금만 더 버텨줘. 엄마가 끝까지 지켜줄게. 미영은 두 손을 꼭 맞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하듯 중얼거렸어요. 유철아, 우리 꼭 다시 행복해지자 꼭. 수술은 길고 긴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성공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의사가 수술이 끝났다고 알려주던 순간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이제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경과를 잘 지켜보면서 관리하면 유철 군도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술이 끝난 후 처형은 조용히 나와 미영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영아, 민수 씨, 이제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처형 그동안 이렇게 도와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데 처형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직 부족해. 유철이 치료비도 엄마 병원비도 내가 책임질 거야. 그리고 그동안 너희가 진 빚도 내가 갚을게. 그건 안 돼, 언니. 그건 너무 큰 부담이야. 미영아, 내가 지금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후회 때문이었어. 너희를 두고 떠난 죄책감이 날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나한테 이건 갚아야 할 빚이야. 받아줘. 처형의 진심이 담긴 말에 나와 미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자꾸만 흘렀습니다. 그 후 처형은 우리를 위해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아파트를 하나 마련했어. 엄마를 돌보기에도 좋고 유철이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너희가 그동안 정말 고생했잖아. 언니, 정말 이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미영아, 이제 받아들여. 내가 늦게나마 너희 가족이 되어주고 싶어. 앞으로는 우리가 함께야. 유철이가 퇴원하고 몇 달 후 우리는 처형이 마련해준 크고 안락한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좁고 습한 빌라에서 벗어나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창과 편안한 공간은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비록 거동이 여전히 불편했지만 장모님도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있었어요. 그날 이사한 새 집에서 장모님이 처형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수영아, 미안하다. 못난 엄마여서 정말 미안하다. 처형은 장모님의 손을 잡고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도 그동안 많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와서 우리 미영이도 유철이도 살려줘서 정말 고맙다. 그동안 너도 고생 많았지. 우리 수영이 정말 장하다. 처형은 눈물을 흘리며 장모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이제 제가 다 책임질게요. 우리 다시 행복하게 살아가요. 그날 밤 나는 이사한 집 거실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동안의 고통과 절망이 밀려오다가도 이제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죠. 미영이 제 옆에 와서 말했어요. 민수 씨,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유철이도 건강해질 거고 어머님도 나아지실 거야. 우리한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다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우리한테 희망을 가져다 줬어요. 맞아, 정말 감사한 일이야. 이제는 우리가 우리 가족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지. 미영이 제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웃었어요. 그럴 거예요. 이제 더는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 같이 버텨온 것처럼 앞으로도 꼭 행복하게 살아요. 응, 이제는 꼭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작은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유철이의 회복이 시작되었고 장모님도 차차 안정을 되찾으며 우리가 꿈꾸던 평범하고 따뜻한 가정의 모습이 조금씩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철이는 수술 후 놀랍도록 빠르게 건강을 되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걸었지만 점차 기운을 되찾으며 밝게 웃으며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그의 환한 웃음소리는 집안 가득 희망으로 퍼졌습니다. 장모님 역시 꾸준한 재활 치료 덕분에 조금씩 건강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의지에 의존하던 몸이 점차 힘을 되찾았고 이제는 천천히 혼자서도 거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장모님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웃음이 자리 잡았고 가족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가족은 조금씩 평화롭고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유철이는 다시 건강하게 뛰어놀기 시작했고 장모님은 놀이터 옆에 앉아 유철이를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우리 유철이 정말 건강해졌네. 할미가 이걸 보려고 살았나 보다. 할머니, 나 엄청 빨리 뛰어갈 수 있어요. 보세요. 유철이는 놀이터를 신나게 달렸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장모님과 미영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어요. 민수 씨, 이제 정말 행복해요. 꿈꾸던 일상이 이런 거였나 봐요. 맞아, 이렇게 유철이 웃는 모습 보고 어머님도 건강해지시니까 이제 뭐든 다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미영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이제 더는 불행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처형은 우리 가족의 행복을 지켜보며 점점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 이제야 내가 조금이라도 내 죄를 덜어낸 것 같아. 처형 덕분이에요. 정말 처형 덕분에 우리 가정이 기적처럼 다시 살아났어요. 고맙습니다. 미영도 눈물을 참지 못하며 처형을 꼭 안았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이제는 더 이상 혼자 아프지 말아요. 우리 가족이니까요. 처형은 조용히 웃으며 미영의 등을 다독였어요. 며칠 후 처형은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공항에 배웅을 나가면서도 우리 모두는 아쉬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제는 걱정 말고 잘 살아. 나도 자주 연락할게. 엄마랑 유철이 잘 돌봐야 해. 처형도 건강하시고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언니, 너무 멀리 가지 말아요. 우리 자주 봐요. 꼭이요. 처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장모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장모님은 눈물을 훔치며 처형의 손을 붙잡았어요. 그래, 수영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처형은 우리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시간이 흘러 유철이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해 어린이집에 다니며 또래 친구들과 밝게 어울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넘쳤고 그 웃음소리는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장모님은 그런 유철이를 지켜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곤 하셨습니다. 손자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더없이 따뜻했고 그녀 역시 한층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미영과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랜 고난 끝에 찾아온 이 평온함과 웃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 후 처형의 초대로 온 가족이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새로운 환경 속에서 더 밝고 활기찬 모습을 보이셨고, 유철이는 넓은 공원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끝없이 환한 웃음을 보여줬습니다. 미영과 저는 가족 모두가 웃는 모습을 보며 마음 깊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 행복했던 시간은 우리 가족에게 큰 힘이 되었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을 더욱 굳건히 해주었습니다. 그 시간들은 우리 가족에게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자 앞으로도 함께 웃고 살아갈 이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처형의 도움으로 찾아온 기적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아픔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더 강해졌고, 이제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은 여전히 빛이 잘 드는 아늑한 집에서 서로의 웃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도 힘들고 지친 순간이 있다면 꼭 말하고 싶어요. 기적은 때때로 늦게 찾아오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혹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독자님들, 이제 그만 고민하시고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감동과 만족을 안겨드릴게요. 저의 이야기에 함께 공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